잘난 척 장렬. 자, 객관식의 하나나 제가 여러분께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직접 많이 해봤던 방법이니까 1차는 아무튼 되게 잘 붙어. 네, 아니 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개론이 됐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은 모의고사는 아니고 이론을 공부하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 밑에 일부러 답을 넣어놨거든요. 바로바로 외우시라고. 근데 어찌됐건 가리고 푸세요. 가리고 풀고 일단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오늘 10개 또는 20개 이렇게 정해서 가급적이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5개 매일매일 또는 하루에 조금 나중에 조금 약간 뭐랄까 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그땐 하루에 10개 이렇게 매일매일 그러다가 조금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좀 어느 정도 점수가 올랐는데 시간 투자를 지금 많이 못한다 그러면 2개에서 3개만이라도. 예,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문제 풀고 답하고 근데 오늘 10개를 풀 거다 그러면 답을 다 가리고 10개를 먼저 풀고 채점을 하세요. 그러면 10개 중에 2개만 맞추세요. 8개 틀렸잖아요. 그러면 걔가 고마운 애예요. 앞으로 맞출 수 있는 애예요. 예, 그래서 자, 한 번 맞춘 문제는 그 다음에도 또 맞춰요. 실제로. 근데 그 문장 안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거 문제 몇 개만 체크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고요. 풀고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하시고 사실은 거기에 문제 밑에 답안지를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구나라는 건 일단은 확인은 하셔야죠. 일단 문제집 이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집 안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걸 하시고 나면 기본 이론을 정독을 하세요. 근데 기본 이론을 갖고 계시는 기본서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올 때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많이 없었어요. 2021년 6월 말에서 2021년 7월 1일 사이에 개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2021년 말에 있었던 교재가 2022년으로 넘어올 때는 개정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전년도에 공부를 하셨던 기본서라고 하더라도 이제 제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교재 가지고 하시면서 객관식을 기준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럼 더 좋고 손때 묻은 책이 있으면 더 좋고 나는 기본서를 정독을 하려고 했더니 조금 그게 너무 오래됐다라거나 이번에 공부한 내용하고 내용이 이 책 2권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집에 앞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날리려다가 지금 그 교재 구성이 각 파트별로 각 단원별로 기본 이론이 있고 이론이 요약돼 있고 그 뒤에 객관식 문제가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는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객관식 문제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이 문제집에 본문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거기에 기출문제 이 1번 문제 지금 문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5번 지문 있잖아요. 걔를 형광펜칠을 하세요. 근데 책에 이미 원래 보던 책에 형광펜 체크가 돼 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다 형광펜 체크를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 책이 됐던 기본서가 됐건 객관식 문제집의 이론 파트가 됐건 걔를 나중에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쭉 읽으면 이제 회독이 좀 되면 걔가 빨리 읽히거든요. 쭉쭉쭉쭉 읽으면 걔가 한 2-3시간 안에 그래도 일회독이 빨리 그냥 그 기출문제 지문만 쭉쭉쭉쭉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지문을 보는 거하고 기본서 안에서 순차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랑 나중에 이해하고 정리하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도 보고 문제도 읽고 얘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책 2권으로 하셔도 되고 객관식 문제집 안에서 그러니까 표로만 돼 있어서 좀 불편하시면 이거를 쓰시고 나는 표가 더 낫다 그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고요. 하시고 암기 카드는 제가 항상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지문인데 조금 완벽하게 너무 정확하게 외워져 있어서 더는 안 봐도 된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여기 있는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뭐 한두 번이라도 틀리는 지문이고 할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 지문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 손바닥에 잡히는 암기 카드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내일 이제 한 4교시, 5교시 정도 이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서 수업할 때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데 오늘 좀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암기 카드를 링으로 엮어가지고 한 2-3권이 만들어지거든요. 몇 개 안 돼요. 2-3권밖에 안 만들어져요. 암기 카드 한 페이지에 그 손바닥만한 암기 카드 한 페이지에 문장 하나 적어가지고요. 의외로 몇 개 안 돼요. 외우실 게.
그래서 걔를 쭉쭉 넘기면서 들고 다니면서 밥 먹기 전에 쭉쭉 넘기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시 쭉쭉 넘기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기존에 기록해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가가치세 앞부분을 했는데 2회독하면서 앞부분을 했는데 암기카드는 오늘 뒤에 개별소비세 파트를 좀 봤다. 그럼 개별소비세 파트에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뭐 미납세 반출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아 이거 있었지라고 약간 100%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기억만 되살리셔도 충분해요. 진짜 90점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점수가 높으면 안 되나? 자, 근데 어찌됐건 암기카드는 수시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별표 3개짜리 하고 여러분이 자꾸 틀리시는 지문. 근데 이렇게 가시고 막판으로 가면 진짜 그 암기카드를 쭉쭉쭉쭉 넘기면 진짜 개론 객관식 문제집을 빠르게 1시간 안에 1회독하는 효과가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객관식의 그 암기카드로 활용하시는 방법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제가 그 간단하게 OX 이건 이제 제가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적을까 말까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OX 문제를 드릴 거예요. 얘는 프린트로 드릴 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쉽게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나오는 문제만 골라서 드릴까 싶어요. 근데 그 OX 문제를 중간중간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다 싶으면 프린트를 드리면 그거를 프린트로 올려드리면 출력을 해서 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꾸 선생님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뒤에 거 할 때 앞에 거 잊어버려요. 그런 거 방지하라고 뒤에 거 진도 나갈 때 앞에 거 심심하면 그냥 한번 풀어보고 아 또 틀렸네 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제 공부할 때 꿀팁으로 쓰시면 좋겠고 수업의 순서는 교재는 이거죠. 교재는 이거예요. 교재는 이걸로 나갈 건데 여러분께 제가 이론 안내를 단원별로 제일 먼저 뭘 해드릴 거냐면 단원별로 간단하게 이론을 이거는 요약이에요. 개요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거의 뭐 10분에서 1시간 안 걸려요. 개요만 보여드릴 거고요. 보통 한 30분 전후에서 한 파트의 내용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기본뼈대는 무조건 그러니까 외워야 될 내용이고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맨땅에 헤딩으로 수업 듣고 나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문제를 풀고 고민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빠르게 해설 강의하는 거를 들으셔야 그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근데 나는 개론을 들은 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월 달에 이제 개론을 처음 이제 부가가치세를 처음 했다. 아직 이 기본 이론을 다 못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수업을 들으면서 진도를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은 수업을 듣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고 외우는 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추천은 가볍게라도 풀고 틀린 다음에 수업을 그러니까 문제는 읽어보신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자 이제 1장 우리 교재 13페이지 가시면요. 13페이지 가시면 자 부가가치세가 이제 화면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프린트로 올려드릴 거예요. 프린트로 부가가치세 그 기본 개요를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문제는 실제로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그 핵심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는 건데 그냥 문제만 풀어드리려고 사실은 처음에 세팅을 했다가 아무래도 각각의 파트별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 전체 개요는 훑어보고 가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일단 지금 이번 시간에 OT 겸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개요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화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거죠? 저 끝에 보이는 거죠. 칠판이 다 잡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자, 소비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비하는 자들로부터 소비하는 재화의 금액의 10%를 판매자가 걷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특징이 뭐다? 자, 소비세다. 근데 소비세가 있는 소비세가 개별 소비세도 있고 일반 소비세도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다. 일반 소비세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자, 모든 재화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고 그거에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면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모든 용역을 소비하는 경우에 부담시키는 세금인 거고요. 자, 누가? 판매자, 앞으로는 공급자라고 하겠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걷어서 국가에 걷어서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글씨가 펜을 다음 시간에 좀 바꿔서 나름 예쁘게 써드릴게요. 자,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이고 우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국가에 갖다 내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된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소비세는 다 간접세예요. 얘네들은 다 간접세예요. 간접세의 특징이 있다. 공통적인. 왜냐하면 저기 혹시 맥주 한잔 하실 때 맥주 한 병 사실 때 주세 세금 내셨어요? 편의점에다가? 안 내셨죠? 왜요? 맥주 드실 때 맥주를 소비하면 주세를 내시는 거예요.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비세는 내가 빵을 하나 먹으면 만약에 1,000원짜리,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태에서 1,000원짜리 빵이라고 하면 1,000원짜리 빵을 하나 먹으면 부가가치세 100원, 2개 먹으면 200원, 3개 먹으면 300원. 내가 밥 많이 먹는데 국가가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 전부 다 간접세이다. 일단 직접세와 간접세가 구분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특징 이름으로만 나올 거예요. 특징이 나와요. 가끔.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있고 소득형이 있는데 우리는 소비세니까 소비형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고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할 거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거래액이 아니고 세액공제법이다. 전단계 세액을 뭐라고 부르죠? 전단계 세액을 이거 색깔이 안 바뀌었네. 자, 전단계 세액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입세액.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잖아요. 계산을 할 때 그런 거고요. 다단계 거래세이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자, 일단 물건을 소비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재화 용역을 앞으로는 공급이라고 합니다. 사실 판매자를 공급자라고 하죠. 공급자가 소비자, 공급받는 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물건 가격이 1,000원이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는 단일 비례세율 10% 제도라서 소비하는 세금의 10%입니다. 그래서 1,000원의 10%인 100원을 걷어서 내는 거고 따라서 1,100원을 받아서 자기는 1,000원을 가지고 국가에 100원을 갖다 내는 거고요. 걷어서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그거의 10%인 100원을 같이 걷어서 1,100원 받은 다음에 100원을 국가에 갖다 내니까 매출을 통해서 거래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갖다 내는 세금이다. 얘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판매자가 실제로 받고 싶었던 금액을 뭐라고 부르죠? 공급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1,100원의 가격 중에서 1,100원 중에서 얘가 자 1,000원하고 100원으로 구분이 될 건데요. 이게 자 1,100원을 뭐라고 부른다? 공급 대가라고 부른다. 1,100원. 공급 가액은 1,000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공급 대가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 가액이다. 그래서 자 1번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1,000원의 10%를 곱한 100원이잖아요. 따라서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나중에 공급 가액이다라고 갈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름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금액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께서 배우시는 거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라서 그 세법의 제일 처음에 이 법이 왜 존재하는가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가요, 사실 10%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해요. 우리 그 세금을 조 단위로 내시는 분들 계시죠? 종합소득세도 조 단위로 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럽다. 네, 예를 들어 연봉이 한 20억 된다. 이런 분들이 1,000원짜리 빵을 소비하면 부가가치세 100원 내시는 거고요. 자, 난 전 재산이 200만 원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저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1,000원짜리 빵을 먹으면 100원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부자에게
조금 더 너그럽고 자기가 가진 부의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 좀 더 부담스러운 세금이에요. 왜? 재산을 2조 가진 사람도 같은 소비를 하면 100원, 200만 원 가진 사람도 100원. 세금 금액이 절대 금액으로 같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어떤 부담이 누가 더 커요? 가난한 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의 어떤 형평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색깔을 다시 좀 너무 안 튀니까 자 부가가치세는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형평을 위한 거다 그러면 형평을 위한 거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글씨를 예쁘게 쓸 수가 없네. 자, 부가가치세는 형평을 위한 거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셨죠? 자, 하시고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나오죠.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의 문제집으로 가시면 1번 문제가 이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부가가치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소비세다. 그래서 면세 공부하신 분들 면세 아시잖아요. 근데 면세는 특례예요. 예외예요. 부가가치세는 원래는 자, 쌀은 면세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원래 면세인데 그 전에 원래는 부가가치세를 만들었을 때는 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원래 과세였어요. 그런데 쌀까지 과세하면 굶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못 먹고 또 아침, 저녁만 먹어야 되니까 점심은 고구마 하나로 때워야 되면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결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국민의 밥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열거는 이제 하나하나 규정을 해주는 거고 너네는 부가가치세 판에서 나가라고 쫓아낸 애들이 면세지 사실은 면세도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과세 대상 재화 용역에 포함됐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원래 뭐라고 돼 있다?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재화 용역이라고 하면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모든 권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칙인데 나중에 면세가 빠지는 거니까 이게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갖고 잘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용어가 어렵거든요. 근데 용어의 정의는 일단 대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화, 모든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물건하고 권리도 재화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기출문제 가시면 이게 재화냐 용역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맨날 그런 문제만 좀 좋겠는데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 구분할 거고요. 용역은 서비스와 임대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로 얘기했을 때 얘를 과세 사업자를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라고 안 부르고요. 면세 사업자라고 불러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가 시험 문제 엄청 나올 거예요. 얘가 2021년 이후에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자, 직전 연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고 공급 가액인가요? 공급 대가인가요? 공급 대가입니다. 이거 공급 가액이라고 하면 틀린 질문 되고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우 영세한 사업자예요. 영세한 사업자라서 이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못하는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하면 틀려요. 그리고 법인이다 그럼 틀리고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가 부가가치세 제일 뒤에 있는데 그 파트로 가시면 다시 뭘 해요? 그런데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켜도 혹시 세무사가 처음에 신규로 사업을 하면 처음에 마이너스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연간 100만 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다 망하는 거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전문 자격사,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 등등 간이과세 적용 못 받아요. 왜? 앞으로 벌 거잖아 너네는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 자격 업종은 안 돼요. 그런 업종 통관 업무는 간이과세 배제된다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서는 대원칙으로 일반 원칙을 얘기하고 뒤에 가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또 공부할 건데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 앞부분 공부하실 때는 이 용어는 지금 마우스패드 얘는 지우면 되겠다. 이렇게 지우고
자, 여러분의 컴퓨터 지식과 응용 능력이 100이라면 저는 1이니까 가끔 필기 이상하게 돼도 봐주세요. 아, 이것도 간신히 쓰는 거야 하시고. 자, 과세사업자 중에서 지금 사업자가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업자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하시고, 간이과세자 용어를 외우시면 일반과세자는 나머지 모든 사업자. 그래서 앞으로 뒷부분 7장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 총칙하고 간이과세 파트를 따로 하기 전까지는 계산구조라든가 공급시기 뭐 이런 각종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기본 원칙이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일반과세자가 일반적인 원칙이고 간이과세자가 특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은 만약에 제가 쌀만 파는 사업자다 그러면 쌀만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쌀이 면세 품목이니까 저는 면세사업자인데요. 제가 가전제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인데 어쩌다 한번 쌀을 팔았다, 그거는 면세사업이라고 안 불러요.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자를 나눠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이제 사업자라는 말은 우리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한다라는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라고. 면세사업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라고 하는 건 되게 특이한데, 용어를 쓸 때 사업자라고 해놓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데 사실은 면세사업자도 사업을 하는 자인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어를 얘기할 때는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따로 얘기해요. 아무 말 없이 사업자라고 하면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거다.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용어가 그 세법이 자기들만의 언어의 색깔이 있거든요. 약간 그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공급 이런 말들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하시고, 자, 이제 총칙으로 가셔서 여기에 우리가 과세 기간까지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요, 일단 소비입니다. 소비. 그래서 자,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일단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과세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판매자다 그러면 재화는 물건을 판매하는 자 입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내라는 거예요. 왜? 소비자한테 내라고 하면 절대 안 낼 거니까. 저 안 먹었는데요, 빵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하는 판매자가 판매 단계에서 소비가 일어난다고 간주해버리고 세금을 같이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된다. 그런데 국가가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뭐 민관 합작으로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 국방부가 자기 건물을 갖고 있고 뭐 국방부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커피숍, 일부 조금 그 건물 안에는 커피 가게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 임대를 하면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 임대료거든요.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걷어서 내는 건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내는 건 아니니까 일반 국민한테는 세금을 걷어서 내라고 하면서 국가는 안 한다,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 지자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하고 전부 다 사업자이다.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국가도 사업자가 되고 비영리단체도 사업자가 된다. 이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재화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어디서 일어나죠?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 거기를 사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본점이 있고 부산하고 광주에 지점이 하나씩 있다 그러면 각각의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는, 회사는 하나지만 각각의 장사가 세 군데서 일어나니까 부가가치세는 따로 관리할 거예요. 되게 특이한 게 회사는 하나인데 본점 하나, 지점 두 개가 있다 그럼 부가가치세에서는 한 회사로 안 보고 다른 회사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 장별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납세지가 뭐냐면 관할 세무서, 이게 관세는 관세청에서 걷는 거지만, 세관에서 걷는 거지만, 이 국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 국세청에서 걷거든요. 국세청 밑에 지방국세청, 그 밑에 세무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세무서에 세금을 낼 거냐, 아니면 뭐 제주 서귀포, 뭐 제주도에 있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낼 거냐, 광주의 뭐 광산세무서에서 세금을 낼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금 신고 납부를 어디서 할 거고 세무조사가 어디서 나올 거를 결정하는 게 납세지인데, 납세지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디? 자, 사업장이다라는 거고요. 자, 쭉 가셔가지고, 근데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도 부가가치세가 있고 캐나다에도, 만약에 캐나다에 어떤 주에는 있어요. 캐나다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로 물건을 수출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대한민국 정부가 걷고 싶은데, 캐나다에 그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가 있는 주에, 이름은 다르지만 소비하는 성격의 세금이 있는 주에 만약에 거기에서 소비자가 있다. 수출했으면 소비자는 거기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도 세금을 걷고 싶은데 어느 나라가 세금을 걷어갈 거냐?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니까 소비자가 있는 나라에서 걷어가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를 제거시키세요. 그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국내 내수에서는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노트북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노트북을 우리나라에서 팔면 부가가치세를 걷어야 돼요. 그런데 걔를 캐나다로 수출해서 부가가치세 개념이 있는 나라로 수출하면 야, 너네 나라가 걷어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그 수출하는 물건만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면세 품목으로 해버리면 부가가치세를 전혀 국내 내수에 대해서도 못 걷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가 세금 내기 싫으면 그냥 수출해버리면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과세 대상인데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되게 특이하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은 과세 대상인데 부가가치세를 안 걷겠다. 따라서 걔만 세율을 0%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 내보낼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거시키죠. 그런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수입돼서 들어올 때는 그 나라에서 제거시켰겠죠.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이셔야죠. 어디서? 세관에서. 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세관에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비사업자다. 그럼 왜 수입했어요? 먹으려고. 소비자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시면 되고요. 사업자면요. 팔면 되죠. 대신 세관에서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영수증을 주니까 나중에 돌려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세관 소재지가, 우리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데가 어딘지는 아시잖아요. 그걸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입시키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수입신고를 하는 세관에서, 의정부 세관에서 만약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의정부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 부가가치세를 걷어가요. 또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됐다 그러면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걷어가니까 얘네들은 위에 파란색 파트하고 초록색 파트가 서로 결이 다르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그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 우리나라에서 거둘 거냐 캐나다에서 거둘 거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면 그래 캐나다 니들이 걷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거시키는 영세율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가 수입자가 될 때는 그 나라에서 제거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니까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 납세 의무자로서 사업자를 얘기한다든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얘기할 건데, 앞으로 일반 과세자의 계산 구조 같은 걸 얘기하는 거는 다 이 파란색 체크된 부분이에요. 왜 초록색이 돼버렸네. 초록색이 된 거는 무시하세요. 어쩌다가 또 색깔을 그렇게 했을까? 빨간색 다시. 얘가 이제 얘네들은 아주 덕지덕지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좀 특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설명을 조금 할 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를 나누고, 간이 과세자를 포기했을 때 과세 기간을 설명드렸는데 이건 좀 디테일한 거라서 문제를 풀면서 해드려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용어하고 그다음에 과세 대상 정도만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번 시간 끝나고 문제풀이 이제 다음 시간 바로 본문하고 할 게 아니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방법으로 저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건데, 일단 가볍게 최소한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정도까지는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처럼 간단하게라도 과세 기간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업자 등록제 절차라든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런 것들은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일단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쉬운 거를 워밍업 삼아 몇 개를 해보고 나서 이론, 지금 총칙에서 이론 파트 몇 개를
개를 더 설명드리고 문제풀이를 좀 찾지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습할 때 너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공부할 때 힘드시니까 일단 처음에만 워밍업으로 쉬운 거 몇 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문제풀이를 번호 순서대로 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잠깐 쉬시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13페이지부터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